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기댈 곳이 없는 걸까요? 그래도 최근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수요가 상당하다라는 이슈와 함께 또 TSMC가 잠정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내놓으면서 일말의 좀 기대감을 가져왔었는데 역시나 HBM보다는 레거시 쪽이 뼈가 아픈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발표된 ASML 실적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사실은 ASML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 16일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홈페이지에 그들의 3분기 실적이 미연에 공개가 돼버리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근데 이 사고도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으면 환호성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닝 쇼크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매출은 예상치보다 조금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지금 당장의 3분기 순 예약액 자체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거죠. 원래 한 53억 9천만 유로 정도 나올 걸로 전망이 됐었는데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와 함께 또 2025년 내년이죠. 내년의 가이던스 자체도 예상치보다 훨씬 밑도는 성적표를 내놓은 겁니다. 자, ASML에선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 장비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대중 수출 규제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최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을 더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가 있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번 분기에 이어서 내년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ASML 실적 자체도 이렇게 쇼크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또다시 AI 반도체 수출을 국가별로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을 조금 보면은 중동발로 어떤 수출 규제가 조금 그 문턱이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동 쪽으로 또 매출 포션이 아예 제로 베이스가 아닌 이상 우리는 영향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ASML 어닝 쇼크로 인해서 무려 16%까지 폭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들의 낙폭이 컸던 그로 인해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던 장세였는데요.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석유 시설이 아니라 군사 시설을 타격하겠다라고 전언을 한 걸로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한 4%가량 내려가긴 했는데 사실 이 팩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전쟁이 좀 잦아드나 보다. 이제 다시금 서로 또 짜고 치는 걸로 맞추나 보다라면서 안심할 수 있는데 이 국제유가는 이스라엘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양책과도 엮여 있는 거죠.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스푼 끼얹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굿도 배드로 해석하는 뉴욕 증시 상황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래저래 기댈 곳이 없는 걸까요? 사실 어제 우리 시장 보면 그래도 HBM 조금 괜찮다라면서 이수페타시스 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의 경우에는 어제 저희도 관심주로서 꼽아드렸었는데 시세가 괜찮게 나오면서 조금 안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ASML 실적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AI 반도체에 대한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선별을 아주 잘해야지 반도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번쩍 드는 그런 실적 발표였던 것 같고요. 그밖에 원전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형 전력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미국의 ASMR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SMR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그리고 한전산업까지 조금의 상승세 볼 수가 있었네요. 자, 2차 전지는
테슬라에 대한 실망감을 아직까지 덜어내진 못했구나 라면서 우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장 마감하고 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랑 무려 13조 원 가량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공시가 뜨면서 시간외에서 조금 돌이키는 되돌림의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13조 원이라고 하면 테슬라에 이어서 벤츠 계약이 나왔는데 그 벤츠 계약보다도 한 2배 정도 높은 금액으로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도 다시 조금 탄력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끝으로 조선은 개별 역시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대규모 또 선박을 수주해냈다라는 소식과 함께 HD 현대그룹주와 삼성중공업까지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의 약진을 끌어내는 모멘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굵직굵직하게 점검해볼 섹터가 많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 먼저 조선부터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조선주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참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급락 장세를 떠올려 보면 그때 당시에 왜 갑자기 조선 좋다고 했는데 급락을 할까라는 질문에서 후판 가격 상승이라는 메인 이슈가 떠돌아다니곤 했었죠. 그런데 후판 가격이 오를 거라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3분기 실적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미 올해 대부분의 조선 사사들이 대량으로 발주를 다 받아냈기 때문에 내년은 어떻게 보면 기저 효과로 더 발주가 늘어나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게 그 큰 골자였는데 사실 그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서로 상충이 되기는 했었죠. 물론 후판 가격 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신조선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공급자들 그러니까 선박 회사들이 공급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은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친환경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후선 교체 사이클과 맞물려서 하반기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견을 마치 방증하듯이 잇따라서 최근에 조선주들 수주 소식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3,3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건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선박을 건조하는 HD 현대중공업 또 현대 엔진 생산을 하는 현대 마린 엔진까지 HD 현대그룹주들 상당히 흐름 견조한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훈풍은 그 밖에 조선주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자, 여기서 어제 전력기기와 같이 비슷한 고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현실을 보면 3분기 당장 맞닥뜨린 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사를 봤더니 또 BSI 지표를 바탕으로 보면 조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4분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조 업황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일단 올해까지는 안 좋다라는 건데 증권사에서는 장기 이익 밸류에이션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줄줄이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야 할까요? 어제처럼 전력기기와 같은 좀 지혜로운 답변을 오늘 두 분께서도 갖고 계실지 조금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브리핑에 이어서 다음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실적이 개화가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와 은행주 실적이 열리다 보니 그 전에 관망하는 심리와 함께 테마장이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탑 동전주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정말 테마장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곡물주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대표적인 수출 항로인 오데사를 공격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어제 시간외에서 마니커라든지 하림 그리고 마니커 FNG
육류 주로까지 이 불이 붙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대목이고요. 양자암호는 SK텔레콤에서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텔레콤과 협력했던 그 끈이 있는 KCS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양자암호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SK텔레콤과 KT, 통신 3사들의 주가는 그저 보합권에 그쳤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강 테마는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스24를 제외하고는 낙폭이 무려 2자릿수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테마는 유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끝으로 위고비죠. 어제 위고비가 상륙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오전장에서는 상당히 좀 잠잠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두 개씩 기사가 뜨더니 이렇게 블루엠텍, 유통주로 대표적으로 저희도 관심주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공급하는 가격이 한 37만 원 정도, 시세는 6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걸로 제가 새벽에 좀 보고 왔는데 자, 이건 좀 셈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자체가 위고비가 지금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다고 한다면 상륙을 했기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 확대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은 이 가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보다 비쌀 경우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진짜 많이 팔린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유통주가 유일한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도 좀 해법이 복잡해지는데요. 두 분께 잠시 뒤에 또 시간 되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SML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는 점. 다만 AI 부문에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끝으로 대형 은행 IB 쪽은 생각보다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워낙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은행주의 서프라이즈보다는 반도체 쇼크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듯 보이네요. 자,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끝으로 조선, 테마까지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새벽에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ASML 반도체 점검부터 들어가야 할 텐데요. 결국에 알던 게 나온 거거든요. 네. AI 쪽은 괜찮다, 네. 레거시가 문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의 여파가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네. ASML에 대한 쇼크보다는 예. 지금 미국 정부가 이 수출 라이선스를 좀 상한선 좀 규제를 한다. 이 부분이 과거에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폭에 이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형국이었고, 사실 뭐 중국의 어떤 규제를 좀 넘어서서 일부 국가의 경우에도 수출 제한폭들을 좀 상한하겠다,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이 AI 수요에 견고한 그런 흐름들의 이 관점에서 향후에 어떤 정책 기조가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뭐 외형의 어떤 감소라든가 이익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을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라 좀 보이고, ASML의 경우에는 사실 뭐 중국향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네. 그래서 통제 규모에서도 뭐 전체 매출 포션의 한 46%가 크더라고요. 2분기 기준에서 예. 매출 비중을 좀 보유했는데 내년도 전망들이 한 20%대로 좀 낮아지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 성과적 측면에서는 저는 오늘 일회성 하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TSMC의 실적 발표가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네. 여기 관련된 차기 가이던스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ASM의 실적보다는 오히려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이슈가 더 큰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우리 시장에서 여파 무시할 수 없을 듯 보입니다. 근데 다만 실적에서 한 가지 좀 안도를 얻자면 AI 쪽은 업사이드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 시장처럼 HBM 관련주들은 괜찮을까요?
그래도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걸로 보고 그래요. 있고요. 네, 일단은 좀 어제 나왔던 이슈들이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미국이 지금 수출 AI 칩을 수출 제한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3.4였는데 마이너스 11.9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워낙에 변동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망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시장의 외부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면은 지금 워낙에 외부적인 상황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투심을 많이 위축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어제 엔비디아도 5% 가깝게 빠졌었고요. 그리고 워낙에 그동안의 그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탐욕 수준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좀 어느 정도 덜어내고 가는 과정은 좀 필요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중요한 거는 TSMC 실적인데 사실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매출 규모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올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TSMC가 앞으로의 매출 규모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다던가 시장의 우려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멘트들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도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후에는 TSMC뿐만이 아니라 10월 말에는 또 빅테크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거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앞으로의 캐파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작년 3분기 때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캐파를 좀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AI 랠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 있을지도 빅테크들의 어떤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던가 좀 멘트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지금 반도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외부적인 리스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변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정부가 지금 수출 규제를 다시 상한선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중동 쪽에 좀 큰 관련이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사실 ASML의 실적 쇼크는 중국발이 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당장에 있을 SK 하이닉스도 수출 규제 영역에 들어가서 중국의 포션이 줄어드는 데 따른 악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도 좀 한번 언급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 엔비디아와 이 메모리사와는 좀 다소 이제 실적 기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엔비디아에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영향은 좀 있겠지만 저는 메모리 3사는 과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을까? 왜냐면 엔비디아만 고객사가 아니라 이후에 AMD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좀 자체 칩을 좀 현재 구현하고 있고 개발 중에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시장 점유율을 현재는 엔비디아가 80%대를 좀 현재 독식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그 점유가 확대될 것이고 확대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메모리사의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이 고대역 부분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라는 관점, 이 점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앵커님께서 좀 언급하셨던 것처럼 중동에서의 관련된 어떤 제한 조치들은 과거에 사실 중국에 관련된 1차 통제가 좀 있었는데 중동을 통해서 역수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AI 칩이 종국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한 강화 조치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중동이든 중국이든 지금 중국으로 귀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중국만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시장 파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도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반도체 주들은 조금 영향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서 HBM 쪽은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은 또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점검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조선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도 3, 4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분석들도 보면은 더 먼 미래를 보라고 하거든요.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인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제 사실 저희가 전력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전력도 3분기 실적은 약간 엇갈리는데 길게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관점이랑 약간 맥을 같이 할까요? 네, 일단은 조선은 전력기기보다는 기존에 훨씬 더 좀 긴 사이클의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투자 성향이랑 맞는 분들이 조선에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조선주들이 사실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선 생각보다 빠른데 주가 탄력적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과거부터 오랜 시간 투자를 해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또 오래 걸리는 산업이기도 하고, 주가 흐름 자체가 좀 탄력적이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워낙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네. 조업일 수도 좀 적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좀 우려감이 기존에 좀 반영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좀 주가를 끌어내리는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고 이제 다시금 좀 저가 매수세에 좀 유입이 되면서 재반등을 좀 꾀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릴 때마다 좀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마다 담아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수주 잔고가 좀 탄탄하게 기반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 단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최근에는 좀 실적 발표에 좀 많이 주목을 하면서 변동성이 개별 종목마다 변동성이 상당히 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이후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 탄력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네. 있는 거는 이제 좀 엔진이라던가 이런 사업부 쪽에서는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최근에 중국 조선소들이 워낙에 좀 탄력적으로 수주를 그렇죠.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캐파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엔진 쪽에서는 기술력을 아직까지는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진이 워낙에 이제 어렵기도 하고요. 이중연료 추진선이라고 해가지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따라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엔진 업체들한테 수주를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엔진 기업들한테도 공급 쇼티지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단은 뭐 1위 업체는 그 현대중공업의 힘센인데 아직까지는 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2위 업체인 한화엔진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삼성중공업을 사실 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는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 모잠비크 FLNG 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미국에서도 FLNG 선 좀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조선주들의 가장 걱정을 했던 게 환율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삼성중공업은 그 3사 중에서 유일하게 환해지 100%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환율 하락에 대한 손해는 없을 거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수주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해지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이후에 좀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엔진을 관심 있게 보셨는데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변 대표님은 어떤 전략이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조선주. 우선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네. 최근 9월 말 기준의 신조선가 지수 이 부분이 189.9포인트 연중 최고치였고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2008년도 사상 최고치였던 구간이 191.6포인트였기 때문에 연중 최고치니까 뭐 아마 연말 안에는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사이클 관점에서는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점들은 아직까지 비교적 견고한 이 조선업의 어떤 호황을 좀 의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 더해서 뭐 최근에 뭐 9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중국의 어떤 수주량에서 한국이 좀 고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지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과거 2008년도와는 좀 다르게 고부가 선박 위주로 좀 재편되고 있는 점, 뭐 LNG라든가 네. 암모니아, 뭐 에탄올 전용선으로 지금 이 선박에 관련된 선별적인 수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알아주고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전체 이 수주량 단순하게 이 양을 체크했을 때는 중국이 1227척, 한국이 201척뿐이 안 됩니다. 양으로 보면 굉장히 좀 미미한데 돈이 엄청 비싼가 그렇죠. 보네요, 우리나라. 수익 지표의 관점에서에 대한 차등은 그렇게 한국이 뭐 크게 좀 뒤지지 않는다. 이익 지표는 중국보다 개별적으로 보면 더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고 네. 여기 더해서는 올해 뭐 최근 분기까지에 관련된
이 올해 이제 연간 수주 목표량들을 이제 현재 초과 달성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향후에 실적 기대 요인으로 좀 남아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 환율이죠. 그러니까 장기간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좀 나타나지게 되면 오히려 인도 시점에 관련된 계약 대금을 좀 수령하는 그런 효과들 때문에 이익 지표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네. 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중국의 대형 조선사의 합병 이슈에 오히려 이 고부가 선박의 출력 경쟁을 좀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야 되는 맞아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들이 포트폴리오를 저가형의 대량 수주로 네. 갖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조선사들이 합쳐버리면 우리 거 넘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을 본다면요? 저는 조선업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실적 네. 기조에 관련 점에서는 뭐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언급했던 네. 저는 한화 엔진을 좀 준비를 했고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과 중국의 어떤 수주 경쟁이 좀 본격화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떤 엔진의 공급량들의 비율을 보면 한국과 중국이 거의 5대5 내지는 6대4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주에 관련된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황에 관련된 어떤 이 실적 피해는 굉장히 좀 미비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누적 수주가 지난 고가 2022년도보다는 좀 상향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2022년도 연간 수주 최고치가 한 1조 7천억 원대 지금 현재가 1조 4천억 원이 한 3분기 초 기준이기 때문에 연내 관점에서는 한 2조 원대까지는 좀 채 미치지 못하더라도 1조 7천억 원을 좀 초과하는 수주 달성이 좀 본격화되는 부분들 내년도의 기대 요인들은 한 2조 원대 중후반까지 수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하나 엔진의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3분기 실적이 컨센에 부합해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빠질 때 우린 기회로 삼아서 좀 더 길게 네. 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오, 좋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은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를 기회로 삼는 것인지 그거는 기업별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은 엔진 기업들이 잘하나 보네요. 저희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쭉 마무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2차 전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즘에 굉장히 수주 소식이 많네요. 네. 4680 테슬라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벤츠도 나왔었고 어제 나온 건 포드인데요. 계약 규모만 따져봤을 때는 13조 원으로 가장 크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파우치형을 수주한 것 같고 어제는 그 전에는 뭐 원통형인 것 같고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포인트들 어떤 것들을 구분지어서 좀 봐야 될까요? 투자 포인트를. 당장에는 뭐 원통형을 전체로 좀 적용하기에는 적용차 중에 스펙을 다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네. 이슈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원통형 배터리의 적용 차종이 좀 늘어난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각형이라든가 파우치형의 현재 이제 보편화된 어떤 이 중대형 전지를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 원통형은 근데 SDI가 잘하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같이. 4분기 양산 좀 하고 있고 아, 네. 이 삼성 SDI는 내년도 이제 초 이렇게 이제 양산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내용 어저께 공시를 좀 보면 네. 전체 한 두 건의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고요. 합산해 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럽 지역을 좀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전체 이제 해당되는 공급량들을 봤을 때 금액의 경우에는 현재 해당되는 부분들 뭐 NDA 조항 여기 뭐 경영상의 비밀 유지 계약 조항 때문에 세부 사항들이 좀 공시가 좀 유보됐다는 점이 특이하지만 전체 합산해 보면 한 109기가와트시 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뭐 금액으로 대충 좀 환산했을 때 약 13조 원대 수주 계약을 좀 체결한 것이다라고 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성과가 좀 나타나지고 있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좀 포드랑 공급을 좀 하지만 네. 공급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좀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 예. 전기 승합차 이 트레는 지세에 이제 공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포드의 유럽 공략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아마 올해 뭐 전기차 캐즘은 좀 지속되고 있지만 내년도에 가동률 상향하는 관점에서 유럽 시장에서도 좀 성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드지만 유럽 쪽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네. 있는 모멘텀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유럽이 항상 뼈아팠기 때문에. 근데 어제 주가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 그 밸류 체인들이 다 실망감에 같이 빠졌었는데 오늘 이 공시로 하여금 대주전자 재료 계속 언급을 드렸었지만 그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공시의 탄력을 좀 받겠네요. 일부 뭐
LG에너지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수급 동향들 보면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조금 이 주가가 좀 조정 국면으로 네. 좀 접어들었지만 저는 배터리 셀의 셀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 기조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좀 3분기도 좀 좋지 못하고 네. 4분기에 좀 일부 영향은 좀 있지만 저는 뭐 4분기부터 합작 공장이 좀 가동되는 부분들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북미 예. 공장들이 가동을 늘린다는 부분을 내서는 오히려 이 전기차의 양산 목표량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기조를 감안했을 때 저는 점진적으로 조정은 오히려 좀 모아갈 수 있는 계기로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시는 사실 부분적인 어떤 반등 효과들 네. 일부는 좀 나타내겠지만 단기적 관점보다 좀 중장기 관점 예, 그렇게 저는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모처럼 2차 전지 지금 뭔가 수급이 갈 데가 없는데 2차 전지 쪽에 세팅티의 어떤 분위기 전환을 이룰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끝으로 플러스 알파에서 나왔던 저희 그 위고비 이슈 있잖아요. 네. 그 어제 상륙했는데 뭐 시장 별 반응이 없나 싶었는데 블루엠텍이 가더라고요. 근데 블루엠텍 우리 또 이주연 대표님이 관심주로 꼽아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네. 위고비 상륙에 따른 거는 좀 생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전히 알짜 기업은 블루엠텍 하나 정도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이후에 위고비 판매량에 따라서 사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후에 좀 판매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은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의 위고비 유통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뭐 마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실적의 성장세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수급 그리고 테마성 이런 상승으로 좀 같이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뭐 신규 진입을 공격적으로 따라붙기보다는 조금씩 좀 수익 실현하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네. 좀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네.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는 펩트론이라던가 그리고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을 지금은 좀 그래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실 장기 지속형 치료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삭센다도 그렇고 하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 너무 불편하다라는 너무 거였어요. 맨날 맞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이거였었고 그래서 이제 빅파마 기업들도 좀 장기 지속형,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늘리는 그런 제형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펩트론이랑 인벤티지 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떤 성과나 뭐 어떤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블루엠텍이 지금 당장 유통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나올 걸로 실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블루엠텍 오히려 일시적인 수급의 영향으로 보고 차익을 실현할 때 반면에 성과가 있는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주신 정보들이 많은데요. 바탕으로 잘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